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길고도 짧았던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세계 곳곳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미국은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했고 또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대화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대로 중국과의 또 갈등은 오히려 격화된 것 같았는데요. 그동안 쉬었던 글로벌 경제 이야기를 모두 하자면 시간이 빠듯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둘러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기즈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국내 증시가 장을 열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0.17% 상승하면서 2343선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 오늘장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172억 원 정도 매수 중이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0.6%대 상승하면서 832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동향 함께 보셔야겠죠. 오늘장에서 외국인이 또 사들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103억 원 정도 매수 중이고요. 기관이 나홀로 매도 중입니다. 9월 말을 맞이해서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요, 0.24% 상승하면서 2608선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0.1%대 상승하면서 2914선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에 93선까지 내려왔었는데요. 현재는 0.06% 상승하면서 94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 시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값은 0.15% 상승 중입니다. 1,200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유재 가량이 또다시 급감했다는 소식에 크루드오일은 상승하고 있는데요. 72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상해종합지수는요,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에 2,80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0.92%대 상승하면서 2,80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 역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가 넘는 상승이었는데요. 1.15% 상승하면서 27,81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기준이고요. 9시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장 아침장에는요, 상승 출발하고 있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0.73%대 상승 중이고요. 에이다는 2%, 그리고 이오스는 1%가 넘는 상승 중입니다. 이더리움 역시 2.19%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함께 시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상승하고 있는 코인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리플은 2%대 상승하고 있고 비트코인 캡시가 특히 어제에 이어서 5%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순위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자에 리플이 1위에 올라오면서 국간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래량을 보시면 2조가 넘는 거래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 최용 캐스터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훈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까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먼저 함께 체크해보고 가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0.25% 인상하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오늘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에 관한 이슈인데요. 점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냉전에 맞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저희가 CNBC를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미국이 아시다시피 미국 기준금리를 0.25%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2.25%가 됐는데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 12월에 또 한 번 상승할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현재 CNBC에서 나오는 이야기는요. 여기 제목 보시면 현재 drops accommodative language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현재 완화적이라는 문구를 삭제를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FOMC에서 점점점 더 비둘기적인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 전문가들과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냉전에 버금가는 관세 보복전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석을 셀 동안 미국과 중국은 각각 2천억 달러 그리고 600억 달러의 추가 관세 폭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이 왕이 외교부장은 킹리 해신저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Must avoid Cold War mentality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중국 측은 미국의 냉전 사고방식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콜드 워 멘탈리티 그러니까 이 냉전 사고방식으로 현재 중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양국 관계의 성과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유엔에서 다시 한번 미국 제일주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점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부터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김동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고요?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9월에 FOMC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0.25% 인상했는데요. 이것이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제 26일 날 기준금리를 이제 시장의 예상대로 0.25% 인상을 하면서 지금 연준에서 25일, 26일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세 번째로 인상을 하면서 기준금리 유도 목표 범위가 이제 10년 만에 2%를 넘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됐는데요. 일단 기준금리가 2%를 상회한 것은 지난 리먼 브라더스 금융 쇼크 이후에 2008년 10월 이래 지금 처음이 되겠고요. FOMC는 이제 회의 후에 발표한 성명과 어떤 분기 경기 예측에서 선행금리 인상 전망을 연내 한 차례 더 2019년도에는 세 차례로 이전과 같게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제시를 했고요. 자, 이는 12월 추가 금리 인상 이후에 2019년도에도 점진적인 속도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그런 시장의 예상치와 지금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FOMC는 완만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2020년에는 1회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을 상정을 해서 인상을 정지할 방침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 경제가 4월에서 6월에 2, 4분기 경제 성장률이 4%로 높아지는 등 어떤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목표치인 2%에 지금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4, 4분기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이 2.1%의 어떤 목표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의 과열에 대한 어떤 신경을 또 써야 할 필요성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자, 이러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신흥국들의 위기가 확산이 되면 한국 경제도 어떤 타격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국내 경기로서는 어떤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하면서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분명한 악재임에는 틀림없고요. 또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악영향을 받을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향후에 국내 증시라든지 그리고 국내 경기에 조금은 좋지 않은 그런 또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에 대한 어떤 전략을 잘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때문에 금통위의 고민도 조금씩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미국과 중국의 보복 관세가 날로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조바심이 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어 온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예상치보다도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보복전이 신냉전 시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그런 이제 뉴스들도 나오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그 정도 수준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추석날인 24일 날 각각 2천억 달러와 600달러의 추가 관세 폭탄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후에 중국은 이제 미국의 대규모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제 칼을 목에 댄 격이다. 어떻게 평등한談판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결사항전을 이제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게 또 미국 역시 그런 결사항전을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어떤 범정부 차원의 어떤 반격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 확산이 된다면 어떤 합의점을 찾거나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추후 향방을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서 그런 방법 외에는 뚜렷한 전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아쉽지만 그런 내용이고요. 해서 투자가분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들을 잘 주시를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시고 대응해 간다면 이러한 또 어려운 시기도 또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슈 두 가지 모두 증권시장의 호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분석해 주신 이슈들 두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또 떠오른 말이 The men are born to succeed, not fail 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태어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다만 성공을 위해서 가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하지만 그런 실패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또 멘토님과 함께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됩니다. 오늘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수에서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 하지만 최근에 S&P만 먼저 살펴보더라도요. 9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또 새로운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거기다가 기업 실적, 경기 지표들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S&P 같은 경우도 2,947선까지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하지만 제가 저번 주에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지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단기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투자 전략 꼭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대응을 하셨다면 충분한 또 하방의 조정 구간에서 매도로서의 어떤 수익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2,947라인의 어떤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단기 조정세가 며칠간 지속되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단기 조정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하단에 2,898선 내외까지의 어떤 지지 여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라인이 이탈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2,880선 내외까지 그 이하까지도 충분히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단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그런 유동성적인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그런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투자에 유의를 하시면서 단기적으로는 하단 2,898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신 이후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하시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반등 시 매도 쪽 공략이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2,920 라인에 강한 돌파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스닥 같이 짚어드릴 텐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S&P와는 지난 한 달여 정도의 흐름이 좀 달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SNS 관련된 선거 개입 그런 연문설과 그리고 SNS 규제 논란, 그래서 기술주들의 폭락이 나오면서 사실은 S&P보다는 좀 깊은 조정이 나오고 이후에도 좀 혼조의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봉상의 상방에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의 시도는 더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어제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급등했던 지수가 급격하게 장 마감 2시간 전부터 급격하게 또 하락이 나오면서 현재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동반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보다는 이슈에 의한 변동성 흐름이 강하니까 지금 단기적인 전략 대응으로만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그런 전략이 꼭 필요하겠고요. 해서 구간을 정해드린다면 지금 7,600선의 이탈이 계속 나오다가 지금 현재는 7,607선에 7,600을 상회하는 그런 흐름도 나오긴 하지만 직전 고점인 7,668의 저항 및 돌파 여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하단은 7,551선의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면 매도와 매수 전략 번갈아가면서 구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적인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와 유로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는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한 듯한데요. 큰 하락이나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 8월 중순에 최저가를 찍은 이후에 지금 단기 반등은 계속 노리고는 있고요.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의 그런 기운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어제 또 금리 인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강한 모습은 보여주지는 못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골드가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위해서는 1215 라인을 강하게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안타깝게도 1215.8의 저항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며칠간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1200선이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단에 1995선의 지지 여부, 거기가 이탈된다면 1285선까지 재차 조정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하지만 지금 1205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1212선을 다시 한번 공략하는 그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205선의 돌파 그리고 1195 라인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하단에서의 매수 전략과 상단에서의 매도 전략 두 가지 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화에서 네. 유로 같이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유로 같은 경우 그나마 골드보다는 지난 저점을 찍은 이후 지금 골드보다는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1.18500과 추가적으로 1.19 내외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18930까지의 강한 상승 흐름 보인 이후에 지금 혼조 흐름으로 횡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포인트에서 현재 시점에서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유로 같은 경우도 상방과 하방이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하단에 1.17900의 지지 여부와 그리고 상단에 직전 고점인 1.18930을 향한 상승세 양쪽을 모두 공략하는 그런 단기적인 추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원유 재고량의 등락이 많이 결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황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챙겨봐야 할까요?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과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이슈가 나오고 거기다가 또 재고 발표에 의해서 지금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짚어드렸다시피, 큰 조정이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72.50대까지도 추가 상승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2.78달러까지 지난 9월 25일 날 고점 형성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재고 발표가 나오면서 또 큰 하락이 나왔다가, 현재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방 경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2.40달러 내외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의 조정은, 추가 조정은 확실한 꺾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 매수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고점 내외, 직전 고점인 72.78을 강하게 뚫고 지지대로 형성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조정세가 71불대까지 다시 한번 조정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고점 내외에서의 매도 부분은 어떤 하락의 조정의 신호가 나온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기다리셨다가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요. 상단에서의 매도는 손절가 라인 직전 고점 72.78을 뚫어낸다면 단기 손절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72.78을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보유 홀딩해서 71.50대까지는 충분히 수익 구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체적으로 지수 모두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중국 증시 어제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92% 오르면서 2,806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MSCI가 내년부터 신흥시장 지수에서 중국 대형주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야 할 차이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전면전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하루도 바람잘난 없는 요즘인데요.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첫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정부의 부채 감축, 즉 디레버리징 정책으로 인해 자금난에 처한 민간 기업들의 주식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중국 시장 영향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연휴 때 중국 증시가 잘 올라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오른 지수에 대해서 마감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중국 증시가 이제 한동안 좀 반등세를 나타냈죠. 그러니까 무역전쟁 이슈가 딱 불거지고 나서 뭔가 반전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상황은 안 좋아졌는데, 이제 증시에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나올 거 다 나온 거 아니냐라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홀중히 반등을 했는데요. 전일장 이제 얘기 드리면, 원래 이제 휴장이었는데, 어제부터 이제 다시 중국 증시 열리기 시작했고요. 26일날 이제 열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상해 종합 같은 경우가 0.92% 상승. 막판에 조금 안 좋았어요. 좀 막판에 살짝 밀려주면서 좀 상승세 1% 넘었다가 좀 밀렸는데, 그리고 선정 성분 지수가 0.80% 상승했고, 창업한 지수가 2% 넘게 상승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발 이 무역분쟁 악재가 이제 나올 건 어느 정도 다 나와서 사실 크게 볼 거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동안 이제 말싸움과 협상이 남았다. 관세 부과까지 이미 다 해버렸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뭘 악재를 기다리고 불확실성 때문에 대기하고 뭐 이런 게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을 했거든요. 중국 시장이 신흥국 지수에 편입을 했는데 본토 A주가 편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비중 자체를 더 늘리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상당히 좀 좋았던 그런 증시 상황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신흥국 시장에 중국 A주가 이제 편입되게 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비중을 좀 축소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자금이 중국 쪽으로 좀 몰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장 1년 미만 차신주가 5.46% 급등을 했고요. 테마로 보면 상당히 제일 강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도 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세가 언제 꺾일 거냐, 일단 2,800선을 해보겠잖아요. 이제 2,850에 저항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2,850까지는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2,850에는 일부 차익실현하는 게 좀 좋다,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본부장님과 함께 시황 분석을 들어보니까요,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네, 증시는 잘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시끄럽습니다. 엄청 시끄럽습니다. 중국은 많이 시끄럽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G2 무역전쟁 전면전으로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현재까지는 그냥 잼만 날리고 있다가, 강펀치 서로 미국이 강펀치한테 때리고 중국이 살짝 쳤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아예 가드 내리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누가 이기든 결국은 상대뿐인 승리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의 FTA를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제안했다는 게 상당히 좋은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과연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40년 미국과 중국의 수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함에 가면서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화로 좀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이 지났지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화되면서 전면전의 양상까지 띠고 있었는데요. 저희 연휴 동안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다들 쉬느라 정신 없으실 텐데 사실 전 바빴습니다. 되게 중국에서 너무 많은 미국 쪽에서 이슈가 나와가지고 지금 결국 관세 부과까지 뭐 공언한 상태로 다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3차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이 이 3차 보복관세 너네 만약에 반발하면은 추가로 관세 더 매기겠다까지는 현재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유엔총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미 FTA를 본보기로 내세워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조금 본보기를 좀 제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 FTA가 안 좋아, 미국이 봤을 때 불리하다 생각해서 재협상을 했는데, 재협상을 한 것 자체가 중국에게도 상당히 통용될 수 있는 이런 거다라고 좀 밀어붙이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 2천억 달러가 이제 대중무역관세 부과를 했는데, 부과까지도 그냥 속전속결로 바로바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반발로 미중 무역백서를 이제 연일 동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그 부당한 보호무역주의 맹점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엄청 길게 36,000자 외신 번역까지 다 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억울한 사람이 좀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중국이 많이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개국을 다 번역해가지고 다 외신에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대한 백서 자체를 미국에 대한 이제 무역자 59%가 외자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외자기업 투자로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서요.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서 양국의 무역관계에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어필했습니다. 근데 중미 무역전쟁이 사실 근데 이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역전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군사 외교 분야로 좀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와스프라는 이제 강수 상륙함이 하나 있는데, 이제 홍콩을 이제 기함으로 신청을 했어요. 근데 홍콩 기함을 신청하면 사실 중국도 돈 벌고 좋거든요. 미국이 공짜로 쓰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홍콩이 아예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거부한 거죠.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제 무기를 좀 도입한 거에 대해서 인민해방군 이제 장비발전부하고 책임자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기존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뭐라 했겠죠. 이러면서 이제 25일에서 27일 정도에서 이제 열릴 예정이었던,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중미 합동참모부, 그러니까 군사회의도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전면전 양상인데 대화는 원한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계속 붙여주고 있습니다. 네.
신냉전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양국이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는데 해법은 없을까요? 사실 최근에 중국 증시는 아무리 좋아도 이 냉전이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증시에는 좀 결코 좋지가 않거든요. 해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해법은 일단 중간선거가 나와봐야 알겠죠. 일단 사실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이 피해를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대화 채널은 이제 중국이 더 많이 욕을 하고 있겠죠. 이제 피해가 많으니까.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가 경제안보 분야 양권제가 이대로 놔두고 이제 40년 동안의 수교가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양국이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 좀 해보자. 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대로 가면 사실 어차피 파국은 마찬가지고요. 그럼 파국은 마찬가지인데 미국만 아프냐, 또 중국만 아프냐 그런 거 둘 다 아프니까 결국 아플 거면은 좀 미리 좀 알아서 좀 해보자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지지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이 중간선거죠. 중간선거 전에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주 좋은데 한국하고 멕시코 협상이 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FTA 재협상했고 멕시코도 나프타 협상 다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FTA하고 양자 투자 협상이라는 이제 BIT를 통해서 협상 채널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할 때 이 부분이 어떻게 풀릴 것 같냐면 WTO 중재로는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FTA로 양자 간에 FTA를 맺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좀 기대를 거는 거는 상당히 좋은 심리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집중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1월 6일까지 좀 잘하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슈 설명부터 들어볼게요. 네, 중국이 이제 계속 디레버리징 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제 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특히, 다른,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도 많이 대출 많이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많이 대출 많이 해요. 그래서, 주식담보대출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증시가 밀렸을 때는 너무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이제 기업들이 좀 많이 좀 주식담보대출 비율이 높은데, 이 부분에 이제, 폭탄이 터지기 전에 좀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특히 연휴 때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가 좀 문제가 될 텐데 주식담보대출이 좀 위험하다면 이 지수 하락할 때 특히나 더욱더 위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지금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지수 하락 시 문제가 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제 지수 하락 때 이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주식 평가액이 떨어지겠죠. 지수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면은 이 대출 받았던 게 마진콜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100만 원짜리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는 15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마진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또 다 팔게 돼요. 그것 때문에 또 떨어지게 됩니다. 주식이.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2015년에 중국 증시 대폭락 같은 경우가 이런 현상으로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때보다도 근데 지금은 담보대출 위험이 더 크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걸 잘 알고 이제 증시 부양책으로 적극적으로 방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이걸 좀 노리고 있어요. 여기서 좀 트리거를 건드려서 좀 폭탄이 터지게끔 이 부분을 많이 건드려 보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양쪽이 지금 첨예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봤을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상해 종합 증시는 상당히 못 올라왔거든요. 그럼 거의 비슷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근데 그랬던 이유 자체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헤지펀드 많이 노리기 때문인데 이게 장기화되면 결국은 이 위험은 노출된다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네. 이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의 주식담보대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중국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각한지가 궁금하고 또 현재 이 중국의 주식담보대출 좀 상황 어떤 수준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온실 속에서 중국의 국영기업들을 성장한 상태인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 트럼프 행정부가 적절히 불공정 무역이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정부 역시 이제 이런 비난을 좀 피하기 위해서 글로벌화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화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타국에 진출하려면 자기네 보호무역을 좀 풀어야 타국한테도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풀게 되니까 지방정부에서 국영기업화된 이제 국영기업들, 지방정부 가지고 있는 이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금난에 좀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사업을 진행은 계속 해야 되는데
자금은 계속 모자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주식을 담보로 계속 대출을 해왔어요. 그냥 지방정부에서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를 이제 대출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대출받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이미 토지는 이미 대출 잡혀 있기 때문에 대출할 만한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주식 가지고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현재 민간기업 주식 중에 20% 이상 담보로 제공된 상태고, 8월 말 기준으로는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약 5조 위안, 우리나라 돈 816조 원 됩니다. 이게 이 정도 규모면 본토 A주 전체 총액의 절반 정도나 되는 엄청난 규모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이 문제가 생기면 반토막 날 수도 있다라는 2,800이 뭐 지금 상해 조합이 1,400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우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규모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증시는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경제 내부에 좀 숨겨진 그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요즘 같은 때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 증시는 잘 올라와가지고 볼 종목은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데 지금 이제 아주 기쁘죠. 기쁜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재접근할 만한 종목으로, 지난번에 이거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이죠. 아주 좋은 기억. 저희가 글로벌 슈퍼스탁을 이때 시작이 또 3월에 지금 제가 중국 국제여행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601888, 601888 코드번호가 그럼 상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데 제가 이 중국 국제여행을 이때쯤 3, 4월에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엄청나게 수익을 거두고 그리고 나서 재접근을 이제 노리겠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중국 국제여행 여행사고요. 여행사인데 여행사 플러스 면세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따지고 보면 하나투어 플러스 신라 호텔 신라 이렇게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이 중국국제여행이 122억 위안 80%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8억 위안 31%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인수한 이제 상해 선라이즈 면세점이 있는데 실적이 이번에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고성장했고요. 면세점 사업 매출이 148%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해남도 쪽에 관광 육성을 하게 되면서 이쪽 수혜로 사냐 면세점도 사냐 면세점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했고요. 지속적으로 면세점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보다는 면세점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포인트가 나왔는데 중국 주식이 반등하면서 차트 보시면은 현재 66.180 위안 이쪽에 매수라인을 제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쪽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아주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61 위안에 제가 잡아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손절가 터치 안 하고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 1차 목표가로는 73.52억 위안, 73.52억 이 구간이죠. 73.52억 위안 전고점 라인입니다. 73.52억 구간의 1차 목표가 보시고 2차 목표가는 78.100 구간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트레이딩이 되지 않을까. 중국계 좋은 기업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기업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은요 중국 국제여행이었습니다. 이전에 본부장님 덕분에 좋은 수익률을 또 거뒀던 것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번에도 함께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행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이슈행 가이드 시작합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세 움직임이 도드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리플을 필두로 상승하는 코인들이 많은데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이 된 것인지 관련 이슈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국내 IT 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라인, 카카오에 이어 두나무까지 블록체인에 발을 들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 리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어진 리플의 상승세에 암호화폐 시장 역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리플이 잘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서른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셨고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네이버가 블록체인 기술을 광고에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1일 네이버는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데이터 처리 방법 및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공개했고 해당 특허는 지난 7월 3일 출원됐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 서비스에 분산된 개인 정보를 한데 모아서 입체적인 정보를 구축할 수 있으며 개인은 정보 제공과 광고 노출의 대가로 토큰을 지급받습니다. 광고주는 토큰으로 정보를 사고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데이터 처리 방법이라는 특허인데요. 이 특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네, 출원된 특허는 이제 동일한 사용자가 여러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각기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개인 식별키를 활용해 각기 다른 서비스에서의 이제 개인 데이터를 오롯이 한 명이 입체적인 고객 정보로 인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입체화된 고객 정보를 활용해 인벤토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인벤토리란 온라인 광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미디어 등 플랫폼을 광고주에 팔 수 있는 정보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고객은 다양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한 곳에 묶거나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한 타겟팅 광고에 노출되거나 반응할 때 토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주는 토큰을 지급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얻고 매체에 대한 타겟팅 광고를 집행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생태계가 만들어진 셈이죠. 이 기업에게는 굉장히 이상적인 플랫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 플랫폼이 개인에게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고객이 개인 식별키를 이제 다수 매체 계정에 연동할수록 개인 정보의 가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파편화된 정보보단 개인 성향을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입체적인 정보가 광고주에겐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허에는 노드의 역할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노드들은 데이터 스토리지와 검증자의 역할과 함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각종 어뷰징 및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네이버가 제안한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신뢰성 기반의 합의 프로토콜인 POB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POB는 블록체인 플랫폼 이오스트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체 참여자 중 네트워크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이들에게 블록을 생성한 뒤 발행할 권한을 갖고 또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개인들은 정보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로서 두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요. 또한 노드의 역할로 보다 안전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영역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 기술을 광고에 접목시키려는 네이버의 행보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업의 미래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이버의 상반기 광고 부분 매출은 2,8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네이버 매출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이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의 작년 매출은 4조 6,007억 원에 이릅니다. 자, 광고 부분에서의 이제 수익의 비중이 크고 또 굉장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디지털 광고 시장의 규모는 전년 대비 14% 증가한 3조 8천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PC와 모바일 광고 비중은 각각 42%, 52%이며 급성장하는 모바일 광고 시장은 전년 대비 27%나 커졌습니다. 이러한 화면에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광고의 경우 이용자의 접근성 및 광고 노출 횟수, 또 주목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광고 기법이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PC 모바일 광고 사업 분야는 이제 계속적으로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대의 속도와 무게를 감당하기에 블록체인 플랫폼이 적합하다고 보는 것은 이제 네이버의 입장이고요. 현재로서 가장 이상적인 접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까지도 앞다퉈 블록체인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블록체인을 최상의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자,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광고에 접목시킨다면 보다 폭넓은 시장 참여자를 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과 더불어 이제 수익의 극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은 컨소시엄 플랫폼이 링크체인을 선보였는데요. 해당 플랫폼은 링크라는 하나의 토큰으로 구동되는 생태계이며 현재까지 3개의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 상태입니다. 자회사도 이미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하고 있기에 네이버의 움직임의 가속화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전망까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지난 몇 달간 하락세만을 이어오던 이더리움과 리플 등 시가총액 상위권 알트코인들이 낙폭을 딛고 급상승 중입니다. 리플은 한때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넘겼으며 리플의 상승 랠리에 손을 얹은 스텔라 또한 이오스의 시가총액을 추월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24일 오전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국내 가격은 0.14% 하락한 752만 2천 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2.23% 상승한 27만 4,500원에, 리플은 1.1% 상승한 693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밖에 비트코인 캐시나 이오스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 리플의 상승세에 주목해 주실 만한데요. 엑스래피드의 출시 임박 소식과 함께 리플의 수혜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주춤하던 코인 시장에 상승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리플의 상승세에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의 요인이 엑스래피드라고 하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리플은 지난 21일 오후 장중한 때 시가총액을 제쳐 시총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리플 아태 지역 책임자 또한 엑스래피드의 개발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1개월 내 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엑스래피드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엑스래피드란 무엇일까요? 엑스래피드란 리플의 결제 지급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유동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 및 금융기관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리플과 그의 파트너는 전 세계 1년의 국경 테스트에서 엑스래피드 테스트를 마친 상태이고요. 미국과 멕시코의 한 테스트에서 엑스래피드를 사용하는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외환 브로커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 한 40에서 70% 정도 비용을 절감했다고 하네요. 이 수치는 매년 금융기관의 12억 원에서 21억 원의 달러 그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또 현재 엑스래피드를 사용하는 회사는 쿠알릭스, 집레밋 등이 있고 출시는 10월 중에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리플의 호재 소식으로 상승세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부분이 장기로 이어질 수가 있을지 아니면 단기에서 끝이 날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엑스래피드의 출시 임박 소식과 함께 가격이 급상승한 리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플의 창립자는 엑스래피드와 리플의 소프트웨어는 빠르고 저렴하며 전송 실패 가능성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트론 창립자 또한 비슷한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최근 리플 가격의 폭등은 미국에서 9번째로 큰 PNC뱅크가 리플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을 채택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기로 했습니다. 관계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엑스래피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면 리플의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결제에서의 선진 기술은 리플의 퀄리티를 향상시켜줄 겁니다. 그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리플의 인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리플은 엑스래피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상승세를 이어지다가 분명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짝의 눌림 이후에는 비교적 견조한 상승세가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크게 봤을 때는 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멘토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9월에 FOMC에서 비둘기파 발언에 국내 증시는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시청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